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이정은 옮김, 펴낸 곳은 홍익출판사입니다.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니체의 저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유용한 구절들을 골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1년 전 소개해드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영상도 이번 기회에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과 함께 힘차게 운명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 일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대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가? 돛이 둥글게 부풀어 거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 돛처럼 정신의 거센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하늘의 연처럼 바람에 맞서라.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가하는 연날리기 대회가 해마다 열렸다. 이때 사용하는 연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어야 했다. 아이들은 더 높이 연을 날리기 위해 누구의 연줄이 더 긴지 경쟁했고,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강가에서 연을 날리는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처음에 바람을 받기 쉬운 높이까지 연을 올리려면 빠른 속도로 달려서 공중에 띄워야 하는데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꾸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연을 어떻게든 살려내어 조금 높게 올리면 이때부터 바람의 강도에 따라 손에 연줄이 당겨지는 힘을 느끼며 줄을 당겼다 풀었다 조절해야 한다. 까마득한 상공에 홀로 외로이 떠있는 연과 이를 위해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연줄은 난관에 온몸으로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심장이 뜨거워지곤 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바람은 더욱 강하게 거칠어진다. 연을 높이 날리면 날릴수록 땅을 밟고 서 있는 나 역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줄을 통해 지상에는 없는 바람의 감각을 맛보게 된다. 연은 바람 덕분에 더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지만 바람 때문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니체가 운명에 대해 말할 때마다 사용했던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다. 운명에 라고 번역되는 이 말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설명한다.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여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에서는 창조성을 찾아볼 수 없다. 운명의 필연성은 긍정화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고 바로 여기서 창조성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람에 맞서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연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지는 않는다. 거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기 마련이다.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난관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모르 파티.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자화자찬의 힘.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이 사람을 보라 중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 니체는 1888년에 쓴 저서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니체의 역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니체는 생전에 많은 작품을 썼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설령 몇몇 독자들이 읽었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로 난해해서 대중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니체는 만천하에 자신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이 사람을 보라를 썼다. 자신의 사상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이 책은 분량은 적지만 니체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했다라니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가. 자신의 책에 대해 이렇게 오만하리 많지 자화자찬을 하는 니체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독일 본 대학교에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공부한 니체는 25세였던 1869년 은사의 추천으로 스위스 바젤대학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 철학을 누구보다 철저히 배웠기에 탁월한 비평 능력과 깊은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던 그는 그렇기에 내가 쓴 책이라도 당대 최고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으로 말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라고 받아들이며 눈살을 찌푸린다. 아무리 유명 작가라도 자신의 작품을 졸저라고 낮추며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는 겸손이 미덕이라는 통념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공들여 쓴 자기 작품을 변변치 않다며 겸양을 떠는 모습이 때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때가 있다. 타인에게 공격받기 싫어서 혹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주변의 실망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을 실제보다 한참 낮춰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런 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회피하려는 자기 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이례적으로 20대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열렬히 교류했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에게 헌정하기 위해 1872년에 발표한 작품 비극의 탄생이 학계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자 시리에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천재 특유의 방황을 거듭하며 대학 내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그 뒤로 이어진 바그너와의 절연, 루 살로메와의 사랑의 실패, 가족과의 불화와 날로 심각해지는 병증, 고달픈 삶이 계속되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많은 천재들이 대개 그렇듯이 현실과 맞닿지 않는 이상과 그럴수록 가슴에 쌓이는 좌절감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러한 난관에서 벗어나고자 1883년에 이탈리아 라팔로에서 집필을 시작한 작품이다. 그 후 1885년까지 3년 동안 학계와 대중의 철저한 외면 속에 4부까지 줄기차게 출간했는데 마지막 권은 단지 자비로 40부를 출판했을 뿐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펴낸 인생의 역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으로 독자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책들보다도 훨씬 더 난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 책을 계기로 다가올 20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철학적 가치를 창조하는 선봉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막바지로 유럽 대륙 일대에 격렬한 변화의 물결이 요동칠 때였다. 니체는 머지않아 닥칠 새로운 세상에 대응할 참신한 철학적 가치를 구축할 임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기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좌절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 가치를 설명한 이 사람을 보라를 썼다. 따라서 니체에게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했다는 자화자찬은 결코 근거가 없는 아니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먼저 대담하게 자신을 믿는 것이 좋다. 그대들 자신과 마음을 믿는 것이 좋다. 자신을 믿지 않은 자의 말은 언제나 거짓이 된다. 니체는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다. 비록 당대는 아니더라도 그가 죽고 나서 곧바로 시작된 20세기 이후 그가 믿었던 것들이 세상에서 실현되었으니 그의 말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다. 강연을 할 때 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곤 한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요즘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면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자기가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니 앞날에 대한 자신감이나 향상심은커녕 현재를 살아가는 의지마저 부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 기획, 작품 등은 내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그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평가된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잘 만들어졌는가가 우선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객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실행하는데 막힘이 없다. 청년들도 니체처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며 굳게 믿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분발할 때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우연은 없다. 오직 필연뿐. 니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문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문의 안과 밖은 과거와 미래의 길로 연결된다. 문의 안쪽은 현재지만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안쪽은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필연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니체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라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듯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지금 이 순간이 원인이 된다. 그 연쇄성이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에 니체에게 있어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삶은 모든 게 필연이라는 뜻이다.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결핍과 불운에 대해 부모님을 탓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이어짐으로써 나의 몸속에는 아찔할 정도로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우연의 산물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필연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우연의 퇴적이야말로 필연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된다. 니체는 바로 여기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걸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삶을 부정하면, 달리 말해서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기는커녕 어떻게든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가 어떨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라. 현대인들은 지금이 바로 분발할 때다. 또는 지금이 도약의 골든타임이다 하는 각오를 가능한 한 외면하고 살아간다. 서점 진열대를 장식하는 수많은 도서들 가운데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책들이 유독 많은 것을 보면 역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과 사람에 치이며 찌들어 사는지 알 수 있다. 느림의 여유가 좋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이나 분발 같은 도발적인 단어들마저 여름날 얼음처럼 녹아버려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천천히, 느릿느릿이라는 말을 믿을수록 중요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타이밍을 잡는 힘을 기를 수가 없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운명과 싸울 태세를 갖추는 사람이냐, 그저 멍하니 앉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냐. 사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젊었을 때 어느 대학 교수의 강연에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으로 강한 자들의 압제에 저항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나머지 흑인 공민권 운동의 기본 방향을 그와 같이 정했다. 스스로에게 절실한 사명을 각인시키는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 감각이 생긴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그렇게 싸웠고 그래서 이겼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은 밀도와 완급에 따라 우리에게 혼돈과 공경을, 멈춤과 추락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그 흐름을 감지해서 도전할지 멈출지를 판단하는 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골든타임인가?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서 현재의 공기를 온몸으로 맞아보는 데서 비로소 알 수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에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퇴폐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며 비감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상대의 한마디 말과 행동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한숨을 뱉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한 존재감을 주변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 상대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한다.
니체는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퇴폐한 인간 또는 작은 인간이라고 불렀다. 퇴폐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이나 질서, 문화 따위가 쇠락하여 문란해졌다는 뜻이니 니체의 눈에는 멀쩡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다. 니체는 고독의 힘을 믿었다. 작은 인간은 그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로가 감시하는 눈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행동이 위축되고 잠깐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나는 세상을 압도하는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고독해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니체는 아침 노을에서 고독의 가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썼다.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독에 대한 한편의 수필 같은 감성적인 묘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인간들이 모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자칫 낙오자가 될지 모른단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작은 인간들과 섞이다 보면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나 또한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쉽고 편하게 위안받으려 하는 만큼 도리어 더 혹독한 고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 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에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인간들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떠밀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 삶이 고달프다면 마음껏 고독의 심연으로 도피하라. 이것이 고독에 대한 니체의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말한 니체는 누구보다 빈약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다. 니체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 평생 크고 작은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 35살 때 교수직을 사임한 니체는 병든 몸을 끌고 유럽 각지를 근근히 떠돌아다니며 지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졸도한 후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정신착란에 휘둘리는 혼돈 속에서 보냈다. 누구보다 고독했지만 오히려 고독을 더 사랑하라고 말했던 니체가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망이 형성되는 현상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해 서로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분을 쌓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는 현대인들이다. 그들은 사전에 실린 고독에 대한 정의조차 바꿀 만큼 외로움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무척이나 서툰 사람이었다. 마음을 나눌 친구마저 별로 없었다. 그렇게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자기 속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평생을 일관했기에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살아라.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임해야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중에서 진부함이 먼지처럼 쌓이면 회사 간부처럼 누군가를 통솔하거나 교사처럼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참신함을 잃어버리고 진부한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리더 역할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의 활기마저 잃게 해서 문제가 크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진부함이 먼지처럼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든 사무실은 간부들과 부하 직원의 책상 위치가 일정한 방식을 따른다. 대개 간부들의 책상은 따로 떨어진 섬처럼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부하 직원들의 책상은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라서 그 회사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책상 위치만 보면 곧바로 서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일정한 틀에 묶어두면 신선한 발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사람은 한번 정해진 자기만의 공간에 익숙해지면 달팽이처럼 그곳에 숨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새로운 생각처럼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리더가 부하 직원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다고 닥달을 하면 그럴수록 그 조직은 활력을 잃고 네 탓만 연발하는 불평불만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나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참신함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축적된 경험이나 능숙한 기술이라고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오래된 경험과 기술이 때로는 구태의연한 관습을 만들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를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는 신입 교사가 의외로 폭발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의 참신한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해 전달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수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잘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가르치는 방법에 굳은 살이 생겨서 신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니체는 사회인으로서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이렇게 적었다.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임해야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신입 교사들처럼 항상 참신하고 경쾌한 마음으로 일하자고 다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 단단히 응고되고 말았다. 이런 때는 아무튼 어딘가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는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에서 역할 바꾸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교사가 학생이 되고 리더가 부하 직원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역할 바꾸기는 실제 심리극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정이나 병원, 산업 현장 등에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 연기해 봄으로써 상대의 일과 그것에 임하는 기분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나 학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것들을 취합하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가 되려면 끝없이 새로워지려는 마음가짐과 창의성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 항상 경쾌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한 니체의 말은 새로운 길을 찾는 리더들을 위한 좋은 충고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곧 그대의 역사다.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거나 직장에서 리더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지식이나 명령을 받는 입장에 있으면 그저 잠자코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주는 입장은 다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반복하면 지겨워지기 때문에 언행의 참신함을 유지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니체도 주변의 교수나 작가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은 것 같다. 어쩌면 니체 자신도 평생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다 보니 스스로 피곤함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매 순간 스스로를 강인하게 일으켜 세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니체는 강조했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서관의 낡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자체가 곧 역사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내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말한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은 남이 대신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소한 생각과 행동에도 늘 신선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페이지를 메워 나가야 한다. 밝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용감하게. 이런 일에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택해서 학교나 회사를 가보자. 눈앞에 지나치는 풍경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이기에 어제는 느낄 수 없었던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하나 유용한 것이 앞에서도 말한 역할 바꾸기다. 역할을 바꾸면 이제껏 몰랐던 상대의 기분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는 타인에 대한 헌신과 배려로 이어진다. 리더라면 더욱 역지사지에 능해야 한다. 멋진 리더가 되기를 원할수록 부하들로부터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하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